최근에 청와대 특별관찰관 문제 관련해가지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대표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청와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견 나온 사람인데 여러 가지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로 청와대 신분을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이제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이랄까요?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점에서 사안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당의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사태를 조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등 여러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지 또 전략 공천에 그럼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공천 룰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잘 골라낼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유권자들이 맞으면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후보라는 기준이 가장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또 당원들의 평가도 필요하고 또 좀 경쟁 방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룰을 잘 만들어 놔야 우리 당에서 입후보하려는 후보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룰을 정확하게 일찍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거라고 하는 건 또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후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 후보가 더 강하면 우리 후보가 어려운 거고 그런 거 상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 같은 것은 허들에도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전략 공천하고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일인데 좀 아쉽게도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락 추세가 또 야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보실 때 지금 그 원인 무엇으로 보시는지 스스로 자평을 해주시고 개선책은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좀 너무 공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여론조사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논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이 민생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예산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작년보다 약 한 40조 가까이 더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집행을 해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해 나가고
당내에서도 그 민주적인 이런 의사결정을 꾸준히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당 지지율 하락 이후 최근에 있었던 여러 논란도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난 100일 동안 당에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재명 지사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랑 앞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 논란 얘기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건 사실인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요인도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 문준영 씨 거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예, 허위인 걸로 분명히 다 밝혀진 사안인데 그걸 마치 재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미 종료된 사안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관 관련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와 별개로 촛불혁명 이후 나온 민주정부에서도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청와대 그런 그 공직기강이 회의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저도 이제 정부를 운영해 보면은 그 조금 이렇게 한 1년 지나면은 좀 안일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다잡아 나가야 되는 건데 예,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개인 품성도 많이 작용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공직사회가 그런 회의하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경국 김씨 이후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재명 지사 사건은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 외에도 뭐 직권남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이후에 당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해경국 김씨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만약에 이제 검찰 기소가 된다면 어떤 뭐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소가 되면은 그 윤곽이 좀 더 드러나겠죠. 그러고 이제 또 재판 과정도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정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한동안 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아까 대표님께서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강한 여당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단순히 그 개인의 일탈로 그 조국 수석과는 사실 연계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민정수석이 가지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당 내에서도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른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그 대통령님이 귀국하시면 혹시 뭐 경질이나 거취에 대해서 상의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히 그 민정 그 특감반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셔서 더 이상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중을 잘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안의 크기에만큼 그 관리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맞으면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그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우리 당내에도 이런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요새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경중을. 시인 되길 축하드리고요. 지금 좀 노동계도 그렇고 좀 민주당이 그 촛불 민심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어떻게 대응이 나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저희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잘 이제 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미흡한 점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동계 쪽의 요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대통령께서도 경사노위를 이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일단 만들었는데, 또 그 대타협 기구에 민주노총은 아직 대연대를 지난번에 하지 못해서 참여 못했는데 1월달에 아마 대연대를 다시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 민노총도 좀 참여해서 지금 우리 시점이 3만 불 좀 넘었지 않습니까? 3만 한 4천 불, 5천 불 그 정도 시점에 왔는데, 이 시점에서 더 계속해서 이 발전하려면은 이제는 노사 간이라든가 계층 간의 갈등을 안고서는 더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경험을 봐도 여기서 어느 정도 대타협을 해서 전반적인 사회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타협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네덜란드라든가 그 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갔고,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정체돼 있거나 후퇴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험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사노위가 이제 마침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소통과 그 소통을 통한 대타협,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물가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사회 정책하고 그 경제 활동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 11월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제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합의를 했는데, 좀 최근에 민주당에서 경사노위 결과를 좀 지켜보고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시면서 야당 쪽에서는 이게 연내 입법을 철회한 게 아니냐고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경사노위의 민노총에 이어서 한노총도 최근에 좀 불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와 관련해서 보관이 있으신지, 경사노위 결과가 좀 더뎌진다면? 예, 경사노위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1차적인 그 기구 구성하는 단계고요.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려면은 시간이 이제 좀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한 한 하여튼 연말까지를 그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경사노위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여야정 합의체에서 합의된 것처럼 이제 입법화 시킬 것은 입법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사노위에 한노총이 참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한노총은 참여를 했고, 다만 이제 그 서로 간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첫 회의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노총도 좀 그 전문 분야에는 의견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공식적으로 더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사 간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합의까지 이룰 수 있지만 어떤 건 합의는 아니더라도 간극을 이렇게 좁혀놓는 단계까지 논의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사노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가능한 그 12월 말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하는데, 정 부득이하면 뭐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겠죠.
카드 소득에 이제 일반 국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금융당국도 그에 관련된 TF를 꼭 알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드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의무 수납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카드사가 갑의 위치에서 지금 가맹점들한테 상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맹점들은 그 조직화된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맞으면 교섭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수익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이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춰가지고 그래 봐야 뭐 크게 낮춘 것도 아니고 한 6천억 정도입니까? 한 6천억 전체에서 6천억 정도를 낮춘 건데 기존에 물론 낮춰져 있는 건 있지만 새로 낮춘 건 한 6천억이라서 큰 부분이 낮춘 건 아니고요. 지금 카드사들의 매출이익은 1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낮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거를 맞으면 카드사들이 그 소비자들한테 이제 뭐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그 판촉 비용을 낮춘다고 하면 뭐 서로 간에 공동으로 담합하지 않으면 다 낮추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대로 그 소비자들이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그런 행위는 이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카드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또 당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특강반의 문제인데 사실 특강반뿐 아니라 최근 청와대에서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음주폭행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1년차가 지나면 공직기관이 좀 해이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의 조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음주운전한 그 비서관이 있었고 또 폭행한 경호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게 청와대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그 해이하지 않도록 청와대 내부에서도 잘 기강을 이게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이 청와대에 그런 우려를 좀 전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철한 평가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당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에 정무적 판단을 미뤄오셨던 탓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나왔던 이재명 지사 건이나 청와대 기강 회의 문제에 있어서 당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관련해서 18일, 20일 설이 가능하다라는 국회 목소리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김 위원장이 온다면 어떻게 국회 일정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건하고 청와대과는 그동안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사안에 관해서 그렇게 맞으면 조급하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맞으면 공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답방은 물론 연내에 이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저희도 이제 연내에 오실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대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대화가 있으셨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방을 하시면은 그 답방이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정부도 잘 준비를 하고 저희 당도 국회 차원에서 답방에 맞춰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관련인데 지금 한국당 제외한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난번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 선거법은 이제 사무총장이 그 산하의 TF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우리 당 입장을 조정하면서 그 정개특위에서 이제 다뤄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을 아마 제시를 해서 그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선관위가 제시한 안, 또 도농복합형 안, 또 맞으면 그 의원 수를 한 60명 정도 증가시켜서 다루는 연동형 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논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당 안은 권역별 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그 안이란 우리의 공식적인 견해에는 연동형이란 표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연동형을 감한 요소를 연동형적 요소가 포함된 권역별 정당명부제 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안은 우리 한국적 그 특수성 맞아면 보편성을 갖는 그런 안을 이제 정개특위에서 잘 도출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그 안에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이제 그 감안이 되면서도 그 원래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함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성 강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은 현재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례 의원을 늘리려면 지역 의원을 상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양손의 떡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50% 이상이 의원 정수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 논의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런 큰 한계 내에서 이제 그런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건 그건 이제 맞으면 기술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의원 정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아마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거고 혹은 또 이제 60석을 더 늘리되 그 비용 총액을 총액 범위 내에서 이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절반 이상의 반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뚫고서 그 정치라는 게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면은 의석수를 지역 의석수를 이제 줄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이제 줄어들 텐데 특히 이제 농촌이 그렇게 되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럼 농촌 쪽에서 소외를 시킨다는 또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그런 점을 잘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개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의견만은 특위가 아니고 정개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적에는 그런 점까지 책임감 있게 다루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제 100일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공직이라는 게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못하는 게 이제 이 공직이라서 하여튼 제가 이제 마지막 소임으로서 맡은 공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치를 정착시키는데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